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처음 이제 무주고등학교를 와서 작년에 2학년 국어를 전담하고 올해는 3학년 국어를 전담하고 있는 정영수라고 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말 그대로 화법과 작문을 가르치는 국어의 과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국어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이 있고, 문학은 다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은 이제 2022년부터 수능 과목의 언어와 매체로 바뀌어서 이제 명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과 독서, 이 세 가지 영역이 더 있거든요. 이 화법과 작문, 독서는 다른 말로 하면 듣기 말하기가 화법이고, 독서가 있고요. 작문은 쓰기예요. 그 중에 이제 화법과 작문은 듣고 말하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는데 다양한 역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양한 역량 중에 나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과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구두 언어로 내가 누구라든가 내가 하는 직업이 무엇이라든가 나의 의사는 이렇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화법과 작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교육과정을 참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 그리고 화법의 원리, 그 다음에 작문의 원리,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화법은 듣고 말하고, 이제 구두로 표현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귀로 듣는 거고, 작문은 이제 글로써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차이가 뭐냐? 이제 지금 저랑 지금 인터뷰하는 학생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듣고 말하는 그런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제가 인터뷰를 하지만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하면 이런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작문의 경우에는 글을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누군가가 읽어줘야겠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감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같은 공간에서라기보다는 좀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 의사소통이 단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듣고 말하는 것과 쓰기, 읽기의 차이점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법의 성격이 이런 것이고 작문의 성격이 이런 것이라는 걸 간단하게 파악하는 것이 화법의 작문의 본질이고, 화법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럼 이제 듣고 말하는 것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의 원리도 있고요, 토론의 원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담화 상황, 뭐 강연, 연설, 면접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담화 관습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문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이 글을 쓰면은 누가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예상 독자한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와 목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이제 매체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머릿속에서 다 하거든요. 이런 머릿속의 인지적인 과정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의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교과서에는 보고문, 건의문, 기사문, 기행문,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수필, 친교를 표현하는 글쓰기 등을 우리가 배우면서 몇 가지 유형에 대한 글 쓰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의 태도인데요. 이제 화법과 작문의 태도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SNS랄지 다양한 사회 그 정보 혹은 기기 이런 것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SNS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와전되기도 하고 또 말을 하면 그것이 휘발성이 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글 같은 경우는 SNS에 쓰면 그것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죠. 그리고 또 우리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공신력 있는 나의 글을 쓸 때 분명히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으면 그거를 참고했다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해서 이제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의 어떤 자녀나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리를 빚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화법과 작문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말이 어떤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와전돼서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더 아름답고 좋은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 사회, 산업혁명 시대에서 나를 좀 더 정제되면서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법과 작문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무주고등학교에서 화법과 작문을 학습하면 여러 가지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들을 함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제 교과 내용과 문제를 병행해서 풀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이제 화법과 작문이 15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선택 과목으로 나가면서 이제 뒷번호로 이제 10문제인데 뒷번호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10문제만큼은 이걸 공부하면 다 맞힐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화법과 작문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 할 얘기도 많고 좌우지간 나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대학 면접도 보고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사라졌어요. 앞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이게 또 언제 부활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수많은 작문 활동을 합니다. 레포트 활동을 한다거나 뭐 공모전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미리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런 미래 이제 사회 활동에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길 원하는 사람이 화법과 작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화법과 작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국어 영역을 얘기했는데요. 국어 영역에는 크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 화법과 독서와 작문이 있어요. 이 중에 화법과 독서와 작문은 다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일하고 3분의 1을 나의 취미생활을 하고 3분의 1을 자는데 그러면 3분의 2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은 어느 학과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전공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경영학과 문과 쪽에는 크게 그리고 이제 한국어 문학과로 바뀌었어요. 한국어 문학과, 국문학과죠. 그러니까 이제 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인문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을 갈 수가 있고 인문계열에서는 그다음에 공학계열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공학계열과 같은 뭐 건축학, 뭐 전자정보학 이런 것들 혹은 뭐 의예 이런 것들 다 갈 수가 있겠습니다. 도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게 도구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아무래도 인문계 학교에서 제가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고 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학생들을 이제 등급으로 나눠서
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기도 해요. 근데 화법과 작문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나라는 자아를 좀 더 예쁘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학습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 지금 우리 입시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언어와 매체는 예전에 얘기했던 화법, 독서, 작문, 문학. 이제 문학에는 고전문학과 이제 현대문학이 있고요. 이제 이게 문법인데 이 문법이란 과목을 계승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문법이 이제 다선문항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매일 글자로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표현하던 시대가 있는데 요즘에는 영상 매체도 있고 그림이나 이모티콘을 통해서도 자기 의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이 문법 이외에 매체라는 어떤 학문을 이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2007년, 8년 7차 교육 과정에 있던 문법을 계승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보는 그러니까 7차 교육 과정에서 문법이었고 09-2012 개정 과정에서는 독서와 문법이라는 과목으로 같이 가르쳤다가 이제 이 문법이 따로 분리가 돼서 언어와 매체로 계승됐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문법과 매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장점은 저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강력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제 문법이다 보니까 국문법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규칙을 모르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통계로만 봐도 아마 그 수능에 이제 그 고점자들은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언어와 매체를 방과 후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언어와 매체에 대한 특히 이제 문법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이건 거의 이제 공짜로 이제 정말 문항 푸는데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우리가 등급을 높이고 싶다면 이 언어와 매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 환경에서 정확하고 정제되고 깔끔하고 간명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왜? 문법의 규칙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 매체의 종류랑 매체의 효과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내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개인 앞에 작게는 많게는 집단, 더 크게는 이제 대중들 앞에서 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이제 문법과 매체를 배우는데 문법에는 다시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현대문법에서는 우리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는 의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러면 이런 그 자음과 모음들이 이제 모여서 글자들을 형성하죠. 그럼 그런 글자 단위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인식해서 표현하는 단어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단어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품사에 대해서 배우죠. 품사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일어이냐 혹은 단어가 하나의 어근 앞뒤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파생어에 대해서 배우느냐 또는 어근과 어근이 모여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합성어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이제 학생과 인터뷰하는 어떤 문장으로 전달을 하죠. 그럼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도 배워요.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이제 필수 성분과 부속 성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우리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무엇이고 또 새로 부속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미사여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장을 표현하다 보면 다양한 문법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시간 표현, 부정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종결 표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히 중요한 높임 표현
이런 6가지의 문법 표현을 배우면서 좀 더 완벽하고 정제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는 이것에 이제 조선시대 혹은 이제 그 이전의 시대의 버전을 배운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중세국어를 예전에는 많이 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중세국어를 점점 축소하는 추세여서 이론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수능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주고 그거를 탐구하는 능력을 봐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이런 자음과 모음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말의 우수함을 알게 되고 우리말을 구사하는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현대어 문장으로, 현대 문법 문장으로 써져 있는 문장이 중세국어에서는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이것을 해석하거나 문법의 규칙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하는 그런 연역적, 탐구적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법에서는 이렇게 배우고요. 매체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매체는 또 예를 들어 매체라는 것과 매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방송 매체라고 하잖아요. 방송 매체는 신문, 인터넷, SNS 여러 가지를 통칭하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매체를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들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용례, 효과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매체를 사용하는 어떤 매뉴얼이나 규칙을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이제 문법적인 측면으로 봐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모국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바른 언어,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법 규칙을 탐구하는 연역적 사고를 길러준다는 점에서 꼭 배워야 하고요. 매체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니까요. 네. 언어와 매체는 예를 들어 글을 쓰는데 나는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글을 썼는데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인식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 좀 비문법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상대방의 독해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언어 구사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의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학생한테도 좋고요. 특히 이제 아까 수능에서 좀 더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학생한테.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화법과 작문보다 적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 그리고 이제 매체의 효과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생. 그런 학생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어는 도구 교과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이제 언어와 매체 얘기를 한다면 우선 이제 언어적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외국어와 관련된 학과들 있죠. 그래서 그 외국어의 뭐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우리나라의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다 보면 공통된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어 대학교, 외국어 학과, 뭐 번역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문학과 대표적으로 당연히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문 방송학과, 지금은 뭐 언론 미디어 학과나 이런 것들로 바뀐 그런 학과들로 많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체와 관련된 학과도 갈 수가 있겠죠. 뭐 광고학과나 뭐 이제 전문대로 치자면 뭐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 뭐 영상 편집, 영상 미디어 학과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언어 매체를 좀 더 많이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주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민들레입니다. 고전 읽기는 공통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고전을 읽으며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장점은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문학 등 다양한 고전과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을 형성하고 학문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과목 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 읽기는 다양한 고전 작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전에는 인류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고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 보편성을 획득한 사유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전은 글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감동을 지니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기 때문에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인류의 소중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고전 읽기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필요하거나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이 필요하거나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등 역량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배우면 좋습니다. 딱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고르기는 어렵지만 국어 국문학과 같은 어문 계열 또는 국어교육, 한문교육과 같은 교육 계열이 배워두면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업보단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지혜와 소양을 겸비할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고등학교에서 현재는 1학년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국어교사 김지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전문교과 1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과목이고 예술 계열 쪽에 속해 있는 과목입니다. 고전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고전 문학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 변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일단 고전 문학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랑 고전. 그 중에서 고전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목인데 고전 문학의 특징과 가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개를 배우고 그것의 감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비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인접 예술과의 연관성들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전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치들을 탐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감상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현대와 연관 지어서 현대의 삶 그리고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이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히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문예창작과나 아니면 국어교육과 아니면 국어국문학과 등이 있습니다. 고전 문학 감상을 배우면 문학적 감수성, 그 다음에 문학적 텍스트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향유 능력들이 많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런 능력들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이 와서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현대문학이에요. 현대문학을 감상하는 능력. 이게 저희가 3학년 2학기 때 이거를 이제 올해는 3학년 2학기 때 가르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수능의 비율로 치면 화법과 작문은 10문제예요. 언어와 매체는 10문제예요. 그러니까 화법 5문제, 작문 5문제, 언어 5문제, 매체 5문제. 문학은 15문제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문학과 관련돼서 감상 능력과 그 문학사, 현대문학사 그리고 그 문학 갈래의 지식들, 뭐 현대 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론들, 현대 소설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론들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이제 본질은 우리가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앞으로 이제 사회인으로서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 하루에 3분의 1을 일을 하고 하루에 3분의 1을 자고 그럼 남은 3분의 1을 뭐 하냐 취미생활도 하고 혹은 정서적으로 나를 감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지친 나를 치유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문학 감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특히 이제 한국 문학에는 한국인들의 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문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문학 감상 능력을 함양해서 이제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인간의 삶의 측면에서는 즐겁게 책 읽는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즐겁고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참 작가들이 뭐 맨 부커상을 탄다거나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현대문학,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국말을 지켜오면서 한국어로 문학을 학습하였던 1910년, 20년대부터 이제 광복대의 어지러웠던 사회, 그리고 전쟁의 참 그 참상에서도 버텨왔던 우리 민족, 그리고 어떤 억압된 독재나 이런 데서 민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런 정말 격동기에 있던, 그 와중에도 한 개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삶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민족의 얼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문학 감상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역시 아까 했던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첫 번째는 수학능력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책 읽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즐겁게 읽을 줄 알려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그 방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읽었어. 나는 너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다른데? 그럼 우리 독서 토론 해볼까? 이런 독서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책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인생에서 3학년 2학기 때 현대문학 감상을 했다는 그 기억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역시 그 첫 번째로 이제 저도 이제 그 국어 임용 공부를 하고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그때마다 아리송한 게 화법과 작문 그리고 독서, 문법은 답이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실해요. 근데 문학은 사람마다 감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 잡는 느낌이 강해요. 도대체 문학 이론이 무엇이냐? 문학사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 이론과 문학사를 가지고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느냐? 내가 느낀 것이 답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참고한 것이 답이 되는 것이냐? 그런 감상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 그래서 좀 문제를 좀 잘 풀고 싶은 사람이 아주 적합하고요. 학습의 측면에서는. 그리고 뭐냐면 책을 읽고 나의 경험을 독서 경험을 다양하게 나누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현대문학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학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예창작학과, 그리고 게임 시나리오 학과, 게임 학과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 국문학과인데 이제 요즘에는 한국어 문학과로 바뀌고 있죠. 그 이외에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 대학의 계열로 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로 치면은 번역가, 작가, 기자 등등 이런 다양한 계열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문학 감상은 역시 이제 아까 언어와 매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면 이제 17에서 19, 17년에서 19년을 살아가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그 나이 때 겪었던 경험이 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대학 시절에 읽었던 한국 문학들을 보면 굉장히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런 형태로 살지?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저건 너무 충격적이다. 의외로 이 교과서에 실린 문학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는 재미있는
소재의 소설과 시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다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즐겁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무주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는 안정진이라고 합니다. 미적분은 말 그대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과목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손세정제에 들어있는 물과 여기 뉴텔라 잼에 들어있는 잼과 어느 게 더 많은지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운다면, 잘 배운다면. 미적분에서는 뭘 배울 수 있냐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뉴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과의 순간순간 어느 위치에 있었을 때 그 순간적인 그 사과의 운동성을 관찰할 수 있고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사물의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모든 학생이 이공계 학생이면 대학을 가면 다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모든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자연대를 가든지 아니면 공대를 가든지 모든 법칙과 공식에 다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적분은 그 모든 학생, 살아 숨쉬는 모든 학생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필즈상을 받았어요. 필즈상이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 노벨상과 같은 건데 이런 걸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학적 소양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라는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 정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과 계열 학과는 모두 다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처음 가면 공대는 공업 수학을 배우고 자연대는 대학 수학을 배웁니다. 거기에 다 어차피 미적분 배우니까 지금 잘 배우고 가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무주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용복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 혹시 일기예보에서 비올 날씨,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관련된 경제 전망 한다거나 했을 때 모두 다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의 예측의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확률과 통계는 확률이 얼마이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확률과 통계에는 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예를 들어서 비 올 확률 20%다.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큰 흐름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없는 해석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최적의 상황이 될 것인가를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률과 통계를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면 확률과 통계는 자연계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통계 학과가 있다거나 확률과 통계는 오히려 문과 쪽, 옛날에 문과 성향의 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연과학은 OX예요. OX. 그냥 이분법적이지만 실제로 인간을 분석하는 인문사회 분야나 우리 인간 삶은 실질적으로는 OX가 아닌 그 사이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를 설문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를 배워놓으면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수학은 이과의 수학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의 하나의 최적의 상황을 찾아내는 하나의 인간적 기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오히려 예전에 이과 성향의 공학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률과 통계가 별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과 성향에서는 자연과학 쪽에서는 정확하게 되냐 안 되냐 OX를 찾아야 되지만 오히려 인문학 또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의 심리나
사회적인 큰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확률과 통계가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과 성향의 학생들도 많이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최적화된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많이 인공지능이란 말 들어봤고 빅데이터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기계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학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AI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한다면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거나 또는 요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의 흐름,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펀드 매니저라든가 보험 설계사, 통계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보험사이긴 하니까 보험 설계라든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상 예보관,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해서 일기예보를 발표하는 그런 기상 예보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우리가 시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떤 답을 찾고 그러긴 하지만 절대로 확률과 통계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올바른 해석을 하고 그 올바른 올바르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최고의 순간 또 최고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오히려 인간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적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의 확률과 통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2학년 3반 담임 최윤주라고 합니다. 일단은 1학년 때 수학 과목에서 좌표평면이랑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화적으로 좀 더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차 곡선이나 평면 벡터, 공간 도형, 그리고 공간 좌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과목입니다. 일단은 수원과 수투와 개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과 수투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혹은 공간 지각력이 좀 좋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물선 같은 2차 곡선, 그리고 평면 벡터, 그리고 공간 도형,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좌표평면으로 나타내서 이제 표현하고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설계나 건축 같은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이제 공간을 다루고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배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은 기하를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 설계, 그리고 기계 제작, 그리고 비행기 제작과 같이 이제 공간을 좀 활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건축학과나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나 조선해양공학과, 배를 다루는 이제 학과나 항공운항과, 산업디자인학과나 또 이제 경제, 통계, 물리, 지리, 지구과학과 등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과 기하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수투를 배워보면은 이제 수투가 많이 어렵다, 혹은 도형 분야에 강점이 나는 좀 있다, 그리고 혹은 공간 지각력이 난 좀 뛰어난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친구들에게 이 기하 과목을 조금 추천을 하는 바고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리교사 전병우입니다. 실생활에 우리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론이 필요한데요. 그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그 문제에 적용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고 하면 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거기에 생각의 그 기본이 되는 그 내용들을 배우는 교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그 교과명 자체가 생활과 윤리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편한 교과죠. 생활과 윤리는 먼저 윤리 이론을 배워요.
윤리 이론을 배워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삶과 죽음, 생명, 과학, 의식주, 다문화 이런 곳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다양한 입장을 배울 수 있고요. 그래도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좀 가보자면 어떻게 사회정의, 국가와 시민의 의무,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입장을 옛날 사상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정의인데, 사회정의는 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재화를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좀 더 말해보자면, 그 다음 이제 국가와 시민의 의무는 우리가 왜 국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지? 그리고 국가는 왜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왜 도와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원이고요.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성과 사랑 파트인데, 결혼 전에 성관계는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요즘 이러한 옛날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입장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의 순수한 이상으로 얘기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입시 교육을 해야 되고, 저도 수업을 좀 대학교 입시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시 위주로 잠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생활과 윤리는 내용이 쉬워요. 쉽고, 두 번째는 수능 사탐 선택 과목 중에서 압도적 1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용은 쉽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등급 받기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결지어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직업윤리 쪽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직업에 탐구를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써준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대학 면접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교사가 되겠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왔던 질문이 뭐였냐면, 교사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생활과 윤리에서 배웠던 그 사람의 책임의 범위가 있거든요. 외적 책임이냐, 내적 책임이냐 했을 때 이 친구가 이 개념을 적용해서 면접관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잘 웃어줬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생활과 윤리의 장점은 여러분들 입시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첫 번째는 최저 등급 맞추는데 용이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과세특 생기부 쓰는데도 용이할 거고, 세 번째는 면접에서도 용이할 것이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다 필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윤리를 배웠다고 해서 못 가는 교과는 없어요. 윤리는요, 모든 학문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라고 해서 윤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공대생이라고 해서 윤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학문의 윤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학문적으로 좀 더 접근했을 때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윤리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보는 교과이기 때문에 뭐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이쪽을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윤리교과를 통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리고 삶을 바라봤을 때 풍부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윤리 교과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의 사회 구성원으로 나가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건 너무 거창하고요. 좀 더 나은 개인과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와 사상은 우리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혜를 농축시켜 놓은 교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몇천 년 전에 누군가가 이미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지혜가 농축된 학문이다. 근데 이것을 동양과 서양, 그리고 사회사상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사한 고민이나 이러한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와 사상은 큰 안목을 형성시켜줘요. 그러니까 인간이든 사회든 이런 걸 바라보는 뭔가 큰 안목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간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겠죠. 긍정적인 요소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큰 틀을 제공하는 장점을 있다. 그리고 좀 더 다시 입시 쪽으로 보자면 생활과 윤리와 시너지가 크다. 왜냐하면 생활과 윤리의 내용의 80%는요 윤리와 사상의 내용에 많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쌍윤을 선택해서 하면 훨씬 더 수능을 준비해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도 쌍윤을 많이 선택하죠. 아니면 쌍지, 쌍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윤리와 사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시대순으로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양 같은 경우는 고대와 중국과 한국 파트로 딱딱딱 나눠서 보면 굉장히 편하다. 그럼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사회사상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끄는 무슨 주의 이런 것들 있죠?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죠. 안 배워야 될 이유는 뭐죠? 여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죠. 그런데 대학 입시적 측면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성실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생활과 윤리는 언어적인 센스가 필요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1등급은 언어적 센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천적인 거나 아니면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윤리와 사상은 앞서 얘기했지만 내용은 많거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출제 범위가 많겠죠. 출제 범위가 많으면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험 문제 내기가 쉬워요. 굳이 난이도를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시 머리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외워뒀으면. 그러면 다시 암기는요, 그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리와 사상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있었던 학문이니까 이미 시험 문제 출제 유형, 패턴, 내용 다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운다면 1등급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한 학생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불성실하면 딴 거 들어. 생활과 윤리랑 똑같아요. 네, 이것도 생활과 윤리랑 똑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회과 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우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비가 내리고 뭐 햇빛이 쬐는 것처럼 자연현상이 존재하는데,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다음에 물리학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사회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뜨게 되면은 사람들은 멈추게 되고,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등교하고 출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 행동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저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과학 학문을 축소해서 만들어 오는 과목이 사회문화 과목입니다. 과목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생활과 윤리와 더불어서 수능에서 최대의 선택 과목이죠. 아무래도 내용이 비교적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등급을 초반에 3등급까지는 따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에 속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지 않나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현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개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인간과 관련된 현상들을 다 탐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동물들이나 식물들과 달리 생각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게 완전히 자발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인 건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사회에 있는 다양한 법이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많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학문이 바로 사회문화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개념 공부가 힘들다면 사회문화가 좀 쉬우니까 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걸로는 앞으로 사회과학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제통상학과, 경제학과, 그 다음에 뭐 법학과 이런 것들의 모든 근간이 되는 학문이 바로 사회문화이거든요. 인문학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문과, 우리가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 됐다고는 하지만 문과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다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사회학과나 아니면 문화인류학과 등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학 쪽에서는 사회조사 통계를 이제 배우는 학문도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다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고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세계화 지역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토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과목? 지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여행 다닐 때 여기 내가 배웠던데 이런 거를 실생활에 접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수행평가도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특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고 또 문과 느낌이 좀 덜하지 좀 약간 자연과학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문과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한국의 지형, 그 다음에 기후. 근데 이것을 자연과학스럽지 않고 그런 지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기후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다음에 도시의 모습, 촌락의 모습, 인구, 교통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국토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떨어져 살 수 없고 그다음에 사람은 다 모여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토의 모습들과 그 자연현상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꼭 배워야 되는 과목이 아닐까 그리 생각해요. 일단은 지리교사가 되고 싶거나 혹은 외교관, GIS 전문가, 뭐 기상학자, 뭐 환경공학 뭐 이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행을 좋아하거나 그런 관련된 계통을 가고 싶은 친구들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기상학과, 지구공학과 뭐 이런 쪽을 갈 수 있고 항공, 교통 그런 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리란 과목이 조금 생소하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진로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배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맞습니다. 선배들도 이거 배웠더니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난 문과지만 좀 이과스러운 내용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 자연과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세계지리를 만약에 배웠다면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서 같이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세계의 지형과 기후, 그다음에 인구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폭넓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세계지리 장점이랑 한국지리 장점과 비슷하긴 한데요. 좀 더 나아가자면 세계지리는 지금은 사실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을 절대 접하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지리를 배우면 뉴스를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볼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현상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죠. 세계의 자연환경, 그다음에 세계의 기후환경, 그다음에 인문환경, 그리고 각 지역, 그러니까 대륙별의 특징,
뭐 아시아면 아시아, 아메리카면 아메리카 이런 대륙별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아까 장점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다못해 물건을 팔 때도 그 나라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알 때와 모를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세계지를 배우면 그런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리 교사나 뭐 아니면 외교관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뭐 환경공학, 한국지리랑 비슷하죠. 이런 거 관련돼서 하거나 아니면 여행 관련돼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지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기상학과, 환경공학과, 천문대기학과 뭐 이런 것과 아니면 뭐 승무원이 되려는 그런 친구들 갈 수 있는 과, 뭐 이런 여행 관련된 과, 호텔 경영학과 이런 쪽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계지리는 조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배워보면 또 나름의 재미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되게 얇게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내용은 많지만 그만큼을 꼭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고등학교에서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교사 최유라입니다. 네,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현재 동아시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동아시아사를 배운다면 현재 우리가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되고 그리고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근원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이해하고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연결하고 현재의 문제를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그리고 교류 그리고 교류를 통한 갈등 그리고 현재의 관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를 배운다면 각국의 역사를 이해함은 물론 그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사는 큐레이터나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재연구소, 중등교사, 대학 교수 이런 직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과목입니다.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동양사학과 그리고 역사학과,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일어일문학과, 중문학과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된 혹은 역사와 관련된 학과에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에 관심이 많고 특히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이 과목을 한번 들어보고 수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사는 아까 동아시아사와는 달리 더 범위를 넓혀서 현재 인류가 시작되었던 선사시대 그리고 지금 세계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 그리고 문화유산들을 탐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세계사의 장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권들과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이 문화들이 보존되고 이어올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인류의 시작, 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공존의 미덕, 그리고 아이디어를 세계사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배워야 합니다. 동아시아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 친구들에게 세계사도 추천드리는 과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동아시아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직군들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을 기르고 또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세계사 과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이 권력이 겉으로 처음 드러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제도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존재하고 입법부가 존재하고 사법부가 존재하듯이 이런 국가기관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헌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실 민주주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정치와 법에서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법으로서 알려주고 있고 그 민주주의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정치 제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학문이 정치와 법 과목입니다.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자체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내가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 제도와 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사실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과목 선택률이 적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등급 따기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사회문화와는 다르게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고등급 맞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제도, 법 등등을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는 형법과 관련된 조항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계약, 학교를 다니는 거는 이제 사회권적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하게 되는 혼인, 이혼,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간의 관계, 친자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 19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선거도 정치 제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정치와 법입니다. 계속 반복인데 민주 시민이잖아요. 저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도 모르고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도 모르고 국민의 대표자, 대리인,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주인으로서 노예가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방치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예가 주인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된 권리로서 우리가 정치와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조금 피해를 덜 받고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뭐 법조인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인이 될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내용 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근로의 권리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서 자취 생활을 할 때 저희가 월세방을 이제 구하잖아요. 그런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 내용이라던가 아르바이트랑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물건을 샀는데 이게 물건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 많이 질문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등이 있겠죠. 네. 정치와 법은 사회문화랑 다르게 조금 솔직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각오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들어오길 추천하는데요. 일단 들어오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정말 어떤 과목보다도 만족감이 높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물가가 올랐다느니 환율이 올랐다느니 유가가 어땠다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뉴스를 틀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얘기가 또 경제 얘기잖아요. 경제는 이런 사회생활에서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 현상들을 다루는 과목인데요.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해외와 같은 이런 경제 주체들이 어떤 생산, 소비, 분배 활동과 같은 이런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게 바로 경제라는 과목입니다.
경제의 장점은 아까 정치화법과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일단 선택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등급 받기는 경쟁이 좀 심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 과목에 속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수학을 많이 다루거든요. 네. 저희가 물건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드마카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샀을 때,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만족감을 줄까? 나는 얘를 사야 될까? 얘를 사야 될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고민들이 사실 이제 선택의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런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경제 제도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 물가, 환율, 실업률 등과 같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똑똑해지려고 배우는 거죠. 제가 아까 이 보드마카를 예시로 들었는데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한대로 돈이 존재하진 않죠. 저희가 공기는, 이 산소는 언제든지 마시면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진 않아요. 내가 이 공기를 마실까 저 공기를 마실까 고민이 필요가 없죠.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희소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소수만 존재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이 소수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죠.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고 고민하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경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이제 아무래도 진로 쪽과 생각한다면은 경제학과나 회계학과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배우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것보다 자기는 살아가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저런 이자율이나 뭐 물가나 화폐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궁금하고 뉴스를 좀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주식이나 코인에도 관심이 있다면은 배워두면 두고두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가 아무래도 주가 되겠죠. 네. 경제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렵습니다. 수학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수학적 사고를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다른 문과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얘기는 선택자가 적다는 얘기고, 선택자가 적다는 얘기는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학적 머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합리적인 과목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무주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양재원이라고 합니다. 생활과 한문은 말 그대로 한문을 가르치는, 한문을 배우는 과목인데 좀 딱딱한 과목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문을 접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생활과 한문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확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과 언어들, 다른 교과 학습 용어들을 배움으로써 그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한자, 한문을 배울 수 있고요. 자세히 말하면은 여러 가지 성어와 선인들의 좋은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전을 읽으면서 생활 속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한 장점과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거의 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는지 알므로써 좀 더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생활과 한문이라는 교과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나 한문을 통해서 어휘력을 높이고 싶은 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한문 관련된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문교육과, 한문학과, 한의학과, 한약학과 등 그런 학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부수적으로는 모든 인문계열 학과가 이 한문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한자가 아무래도 글자라기보다는 좀 많이 어렵고 그냥 그림이라고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 생활과 한문이라는 좀 이 교과목을 통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재밌고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문제 탐구는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과목인데요.
저희가 뉴스만 틀면 나오잖아요. 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사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을 먼저 탐구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감기에 걸렸으면은 왜 감기에 걸렸는지 이유를 알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부여하듯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목이 사회 문제 탐구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수능 과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내신에서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시험이 없어요. 지필고사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수행평가를 100%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이 장점이라서 조금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80점 이상은 A, 그 다음에 그 이하는 B, C 이런 식으로 세 등급으로만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요. 등급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덜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를 원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논문을 쓰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 문화 현상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10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귀족들이 있었고요. 불과 200년 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나라에서는 양반들이 있었고요. 양반이나 귀족들이나 왕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거나 그러지 못했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직 소수였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는 여자들도 그리고 흑인들도 그리고 사회적인 소수자인 장애인분들과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분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더욱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는 분명히 10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발전하고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짚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제를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과목이 사회문제 탐구니까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 느끼다 보면은 사회는 왜 이렇게 뭐 같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막상 저희는 사실 실천을 하지 않거든요. 조두순 사건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분노했어요. 조두순 이끼 막 이러면서 험한 말 대충 이러면서 욕은 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내지 않고 화만 냈어요.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화나 이러고 짜장면 먹고 화나 이러고 유튜브 보고 그냥 그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변하지 않잖아요.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회 문제 탐구를 배우면서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내가 그 원인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대안책을 내기 위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와 관련된 학과들은 다 비슷한데요. 주로 이제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통계 관련해서 배우기 때문에 통계학과 쪽이라던가 아니면 사회학과라던가 뭐 문화인류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회과학 쪽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학교에서 다 같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고민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 맑고 공기 좋은 무주에서 특히 사람이 좋은 무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과 물리를 배우고 있는 김종엽 선생님입니다. 물리는 과학에서 물리라고 하면은 과학이 4개의 파트로 나뉘잖아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화학이 물질의 반응을 다루고 있고 생물이 식물과 동물에 다루고 있고 지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물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체 운동을 다루고 있어요. 봅시다. 여기 공이 하나 있죠? 자, 공을 놓으면은 자, 떨어지죠. 그럴 때 물체가 왜 떨어질까와 어떻게 떨어질까 이런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학문이 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외울 게 적다. 그렇죠? F는 MA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자, 이 하나의 공식만 딱 외우면 이걸 가지고
거의 모든 현상,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에서 시작해서 달의 운동, 태양의 운동,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의 운동까지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죠. 이처럼 외울 것은 딱 하나, 그런데 이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물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에서 배운 학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역학이라는 파트죠. 내가 이걸 밀으면은 어떻게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기, 오음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전기, 그 다음에 자석으로 대표되는 자기,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어 나가는 걸 다루는 파도,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조금 어려운 학문이긴 한데 현대 물리에서 이제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좀 다양한 학문을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파트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리를 배워야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을 배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리는 다른 학문과 비슷하게 자꾸 기본 물리가 태어나게 된 배경 자체도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떨어질까? 사과가 뉴턴이 했듯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근데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왜라는 학문을 자꾸 생각하는 방식. 왜를 배우는 게 물리라는 학문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공대를 가거나, 이과대학을 가게 되면은, 물리라는 파트가 거의 기본 파트라서 이걸 배워보고 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를 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물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첫 번째, 물리를 하고 싶은 학생. 두 번째는 물리를 해야 되는 학생. 이공계로 가고 싶은 학생들. 세 번째,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조금 숫자를 잘 다룬다거나 또는 어떤 걸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 물리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물리를 잘하고 싶은 학생.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학생이 물리에 도전해 볼 만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를 배우고 갈 수 있는 학과는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의대는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들이 많이 다루는 것들이 뭐냐면은 의공학이라고 있어요. 의료기계를 다루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의공학 분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학이라고 알죠. 전기, 화학, 기는 기계공학. 그래서 이제 전기, 전자 쪽 갈 수 있고, 화공은 이제 화학과 선택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두 가지를 갈 수 있고, 이거 이외에도 건축학과, 그 다음에 항공이나 조선, 토목, 이런 파트. 오히려 이제 물리를 가지고 갈 수 없는 학과가 뭐냐 했을 때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의 모든 학문의 필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파트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천문 쪽으로도 물리 쪽에 많이 진출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많지 않고 조금 있는데, 자, 실제로는 물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외울 게 좀 적거든요. 대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딱 이해하는 파트에서 약간 자기한테 숙달되게,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아는 것보다는 내가 손쉽게 여러 번 다루게 된다면은 나한테 익숙하게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의 어떤 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본다면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항상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학생들, 꼭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꼭 해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고등학교에서 화학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화학은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다들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학의 장점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식주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의식주를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라고 해야 될까? 네, 어떤 게 나한테 해롭고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지, 뭐 음식이나 의류, 그 다음에 뭐 주거 환경에서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이제 나는 유해한 물질을 쓰는지 이로운 물질을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화학을 배움으로써 그러한 물질을 좀 더 알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똑똑하게 물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식주에서 우리는 화학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천연 소재보다는 뭐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같은 다양한 합성 섬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 먹는 음식에서도 요새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진 말자고는 하지만은 이제 합성 조미료 MSG가 없으면 우리가 음식 맛의 감칠맛이 사라지잖아요. 그 MSG도 화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한 철근,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 유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화학 소재로서 이제 주거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구성하는 기초 물질인 원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 물질의 특성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나한테 역시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원래 단순하게 이제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애들 입시를 보니까, 특히나 이제 화학 과목은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진로가 거의 대부분 보건의료 쪽이나 이제 공대, 그다음에 혹은 자연대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건의료 쪽을 가려고 하더라도 이제 필수 그 대학 커리큘럼만 봐도 화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공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연대에서도 특히 물화생지 자연대를 가게 되면은 뭐 일반 물리화학, 일반 화학, 일반 생명, 일반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듣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화학을 대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은 듣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한 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지구과학과를 갔는데, 혹은 이제 가정교육학과를 갔는데 화학 쪽 내용이 나와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배우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왜 그때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뒤에서 설명은 할 거지만 화학이나 화학공학과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제 화학을 배워야 되지만 그거랑 크게 관련이 없다 생각이 들 수 있는 뭐 지구과학 관련과나 아니면은 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정교육과를 가는 친구들도 식품영양학과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이 무조건 배울 수밖에 없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화학은 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놓고 간다면 대학교 과정을 가서도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면서 화학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공계 쪽이나 자연대, 보건의료 쪽 가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화학이 무조건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대학교 커리큘럼 과정에서 일반 화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웬만하면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편이어가지고는 이과들 대상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만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교수님은 당연히 다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걸 전제하에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걸 이수를 해놓으면은 대학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학년도 수능부터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탐구해서 지정 과목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뭐 1, 2 조합만 이렇게 하고 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물리 1, 2랑 화학 1, 2 중 한 과목을 지정을 해서 무조건 시험을 봐야만 서울대에 이제
응시가 가능한 걸로 이제 되어서 자세한 모집 요강은 또 그때 살펴를 봐야 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더 화학이라는 수업을 배워야만 이제 수능 과목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뭐라 하지 목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당연히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연대 화학과 그 다음에 공대 쪽에 있는 화학공학과를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학을 배우면은 당연히 보건 의료 쪽도 당연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대 쪽에서 이제 전화기, 전기,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기계 그쪽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그 다음에 가정 교육 그쪽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생명공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그 다음에 생명 쪽, 그 다음에 물리 쪽도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솔직히 화학공학 쪽이 아니더라도 이과 쪽의 꿈을 꾸는 친구들은 화학을 배우면 주로 웬만한 곳은 다 진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선배들이 말을 해줄 거예요. 화학은 어렵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화원 단위, 가장 첫 번째 단위에서 이제 화학에서 필수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개념인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한테 화학 정말 어렵다 하면은 진짜 날아간다 막 이런 표현도 하는 경우라서 일단 본인이 경험하진 못했지만 선배들에 의한 간접적인 조언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화학이 확실히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보고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면 모든 국가가 거의 비슷하긴 할 테지만 화학도 충분한 연습을 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극복되는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선택하고 직접 본인이 판단을 해서 어려운지 아닌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만약 어렵다 생각하면은 같이 극복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저한테나 아니면은 저한테라고 얘기가 좀 그러네 떠나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뭐 연락처나 메일 같은 거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화학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주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정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생명과학은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는 생물의 특성을 탐구하고 그리고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생명 현상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체온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제 인체에 관련된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또는 생명공학 기술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선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판단해서 내가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이 개발되고 발명되는 시대인데 그때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의료계 쪽 학생들이, 의료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연구원, 교사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 있고 생명공학과도 있고 또한 간호나 의료, 물리치료 이런 과들도 있고요. 연구원 또는 사범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생명과학원은 일상생활에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인데 백신을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제 바이러스랑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또 우리가 빵이 부푸는 원리 이거를 효모의 발효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운동할 때 유산소가 좋을지 무산소가 좋을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는 뭐 당뇨나 고혈압 또는 뭐 알츠하이머 이건 신경계 질환이긴 한데 그 병의 원리 그러니까 발병 원리나 예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과학을 맡고 있는 홍승기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연스러웠어. 지구과학은 말 그대로 지구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땅이랑 공기랑 바다랑 그리고 하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리, 화학, 생명과는 다르게 좀 융합된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구과학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입시에 맞닿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략적인 과목으로서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가장 선택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죠. 그래서 등급의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뭐 문제를 풀면 있어서 타임어택이라고 하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노베이스 상태라고 하죠. 알고 있는 지식이 적더라도 문제를 푸는 그 시간에 쫓기는 부담이 좀 적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기존 배경 지식 그러니까 노베이스 상태의 지식이더라도 부담 없이 내용을 잘 익힐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그런 부담이 적죠.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내에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수능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구 자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그래서 크게 지질학 같은 경우에 땅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해양학은 바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대기과학은 주변 날씨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 천문학은 우리 별의 진화나 아니면 우리 우주의 여러 모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구과학 자체에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다기보다는 지구과학은 다른 여러 영역의 과학들을 융합해서 만든 하나의 융합과학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자체에 뭔가 개성을 찾는다라기보다는 뭔가 간접적인 영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지구과학의 역할은 실제로 뭔가를 생산하기보다는 지구과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지구온난화 자체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여러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익 아니면은 광물 채굴이나 아니면 우주 탐사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뭔가 파생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구과학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물론 지구과학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 앞서서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은 요즘에는 이제 과탐이나 사탐의 경계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공계에서는 과탐을 선택해야 하고 그 과탐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등급을 받기 좋은 과목으로서 선택하기에 지구과학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은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좋은 등급을 얻어가기에 좋고 그리고 지금 하위권 학생들도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들게 시작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관련 학과에서는 지구과학을 다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싶으면은 당연히 환경 쪽이 가장 많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질 쪽, 해양 쪽, 대기 쪽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쪽도 가능하죠. 지구과학 교육과 자체가 있으니까 네,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했던 건데 지구과학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에 대해서 암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특히나 물론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다 암기 위주의 과목이 돼버리겠지만 그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면은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고 장벽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학 일반을 가르치고 있는 안세미입니다. 공학 일반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융합기술이나 신기술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험 실습을 통해서
응용, 활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학하면 떠오르는 뭐 기계공학, 생명공학, 뭐 자동차공학, 뭐 이러한 다양한 공학의 일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공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서 공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및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필요하고 공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것과 같이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뭐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러한 다양한 학과들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응용, 활용해서 자신만의 발명품을 탐구하고 제작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